네,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4차 정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대범 원장님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국장님이신 장수환 국장님의 축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지대범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정기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나은 서비스와 정책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은 디지털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 정부와 전문기관으로서 디지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우리 원에서 올해 4번째로 개최되는 정기 행사입니다. 오늘 본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부에서는 올해 한 해 동안 개최해온 인공지능 정기 세미나를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AI 관련 전문가 4분을 모시고 토크쇼 형태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토론자들은 다양한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원과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기념하여 국제 포럼 형태로 진행됩니다.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의 대표 페르난도 빌라니뇨 박사의 리빙랩 방법론에 대한 발표와 대만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리빙랩의 역할에 대해 대만정보산업원의 벨린다 첸 부국장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토론과 실시간 질의 및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자들께서 의견과 요청사항 등 다양한 피드백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에는 더 내실 있고 좋은 행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공동 개최기관인 나우만 재단 그리고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티안 탁스 나우만 재단 한국 대표님, 페르난도 빌라니뇨 에놀 대표님, 지대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님,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제기구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장수환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하는 제4차 인공지능 정기 세미나와 국제 리빙랩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정보의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행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었고,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은 이제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자치단체가 이 세미나를 계기로 인공지능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접목할지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주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리빙랩은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디지털 전환을 주민의 삶 속에 더 효과적으로 녹아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기술과 리빙랩 활용 사례를 함께 나누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에놀, 나우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에 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고 이러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4차 전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기존에 이 세미나 때 참석을 하셨던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뭐 설명들은 이미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손승려 진흥형 교통체계협회 실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승재 변호사님, 법무법인 바른의 소속 변호사로 계신 전승재 변호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다크트레이스 맞지요? 죄송합니다. 다크트레이스 코리아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면역 시스템 한국 영업 총괄 대표이신 윤용관 대표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겸한 김종규라고 합니다. 울산대 소속이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사전 질문서 좀 살펴보셨죠? 네. 예, 어떠시던가요? 다양한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고민 지식들이 좀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던 것 같아서 네. 좀 고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기술적인 질문들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생각보다는 철학적인 질문들도 섞여 있어서 네네. 저와 관련되어 있는 만약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다 그러면 네. 과연 스마트시티의 정의가 뭔가요 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들여다볼 만한 질문들을 좀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질문 주신 그 지자체 그 전문가분들의 열의가 아주 뜨거우셔서요. 저희가 그 뜨거운 열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정들을 우리 같이 손잡고 한번 나아가 보려고 지금까지 그 세미나를 해왔고요. 좀 더 좋은 여정을 위해서 이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좌담회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사전 질문지는 세 개 분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 세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뭐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질문들이 좀 공통적으로 많았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거에 대한 궁금함이 좀 많더라고요. 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영국 회사라서 저희가 외산 솔루션으로 보안이라고 하는 도메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저희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안 쪽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나은 삶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보안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데이터 유출 쪽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업무 때 바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잘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에 따라서 그 구현의 정도가 정말 삶의 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뭔가 이렇게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안에 적용되는 기술들이라고 딱 짚어서 나올 만한 것들이 아직 없는데 다만 뭔가 저희처럼 외산 솔루션들이나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들을 제공하고 나면 그걸 좀 빠르게 좀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한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게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곧 이제 한국에서 좀 뭔가 다른 접근 방법의 인공지능 사용 방법 또 이런 특별한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도메인에서 어떻게 그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좀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양한 관심이어서 뭐 통일적으로 좀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좀 일관성 있게 질문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럼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뭐 저 국가들마다 굉장히 그 발전에 많은 신경들을 좀 쓰고 있고요. 지금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로 이제 그 실제로 지자체의 공무원분들이 많이 답변해 주시는 관계로 일단은 그 지자체에 어떻게 운영될까 적용과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음성 대화 같은 경우 이제 소통이죠. 그 인공지능과의 소통의 어떤 수준들, 어떤 활용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대한 그 궁금함이 좀 많은데요. 그런 뭐 경향이라든가 또는 뭐 특정한 기술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안 쪽에 아무래도 좀 특화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자체에서 실제로 저희 같은 이런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뭔가 이제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음성과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문자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은 아직 이제 보안 쪽에서는 이제 음성 쪽보다는 뭔가 문자 정보를 인지하고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분류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자담에 들어오기 전에 네. 한번 이제 여러 개 이제 뭐 조달청, 나라장들 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좀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우수 사례를 꽤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시고 좀 찾는 관계로 뭐 적용 방법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자체보다는 그냥 존재하는 기술을 어떤 형태로 내가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 거냐라는 부분들을 생각보다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한 5천여 개 고객사 중에서 80% 이상이 대부분 민수세요. 이제 기업 쪽이나 아니면 뭐 금융 뭐 이런 쪽인데 한국은 좀 특이한 게 저희 고객들이 50% 이상이 다 공공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에 대한 어떤 문제들 또 반대로 보자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예산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걸 사용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약간 상충 관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적용 방법에 대한 논의들이 좀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질문이어서 좀 뽑아봤는데요. 그 학습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아마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에 대한 뭐 그 학습이 필요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금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신 저희가 가장 특장점이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거기가 제일 그 지점이 제일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공수들이 들어갈 거고 또 그걸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어느 정도냐 또 그거에 맞게끔 이제 어떤 비용이나 시간들을 들일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체로 조금 비지도 학습 쪽으로 좀 선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안 쪽에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뭔가 이제 위협들을 찾거나 평상시에 잘 안 보이던 행동들, 잘 찾기 어려웠던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 어떤 정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형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자동화하고 나온 것들을 기반으로 사람과의 소통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공공기관에 요청 주셔서 세미나를 좀 진행하다 보면 베이지언 함수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밀도 높게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비지도 학습을 활용한 뭔가 클러스터링, 그 클러스터링을 통한 뭔가 비정상적인 행동 아니면 뭐 필요한 데이터들의 산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저희도 기본적으로 비지도 학습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보안 제품이다 보니까 네. 그런 아무래도 좀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깊이도 좀 더 깊어지지 않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궁금한데,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무엇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나. 제가 네, 네. 예,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지도 학습을 말씀드렸는데 비지도 학습을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제가 딱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질병관리청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내가 수집할 수 있는 가급적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 정보들 간의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랜섬웨어라든가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으니까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그런 이상 행동을 탐지하고 그 이상 행동을 비슷하게 하는 군들을 찾아내고 그 군들이 최근에 누구하고 접촉했는지 누구와 데이터를 주고받았는지를 좀 능동적으로 좀 찾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접근 방법이 조금 새롭게 가다 보면 기존에도 비슷합니다. 보안에서는 뭐 새로운 행동들을 찾는다는 건데 그 관점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방식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접근 방법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 그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접근들 그리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네. 어떤 사고 실험의 어떤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려고 딱 했었는데요.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야 같이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은 질문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물론 뭐 나머지 두 개도 인공지능과 무관하지는 않지만요.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 인공지능의 고도화가 기본소득을 촉진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인공지능의 어떤 그 발전이 인간의 어떤 사용, 사회적 사용, 산업적 사용의 어떤 가능성들을 줄이고 아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본소득이 유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뭐 자유롭게 뭐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윤 대표님께 먼저. 저희는 이제 기본소득을 저는 이제 인력을 대체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첫 고객사가 생기고 한 게 이제 만 5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서 한국 고객들이 정말 잘 쓰시고 잘 활용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고객들이 처음에 방문해서 소개를 드리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게 이렇게 되면 이제 보안 인력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아마 촉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보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나의 역량을 스케일 아웃 하는 거냐 아니면 스케일 업 하는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좀 이제 철학적으로 그리고 접근 방법들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해서 알게 된 건데 영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그 컴퍼니로 되는 경우가 전 세계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다른 산업은 사실 많이 침체돼 있어요. 제가 가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금 차이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걸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좀 활용해서 성과를 낼 거냐 이런 접근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라면 이제 사회 총합으로 보자면 뭐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 동시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좀 사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저도 대표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라는 직업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내리는 작업은 그 기록을 읽고 그 선례를 학습시키고 뭐 법률을 학습시키고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거를 그 알고리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변호사는 대체를 할 수가 없다. 왜냐?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요. 근데 막상 제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뺏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파이가 커지면은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재원도 당연히 생길 것이고 그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견이라서 뭐 사실 일자리와 관련 기본소득은 결국엔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이 발달을 했을 때 과연 일자리가 줄 것이냐, 뭐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이 어떤 업체에 번성하는 어떤 업체에 전환이 일어날 거다. 결국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전 교통 분야니까요. 자율주행 차로만 얘기를 해보면 자동차가 아예 없던 시절에 차량이 생산됐을 때에는 운전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높은 각광을 받는 직업이었으나 점점 차량이 늘어나고 지금은 자율차 시대로 왔을 때에는 운전사들이 사장되는 산업의 이제 종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새로운 기술 분야들, 빅데이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야들의 업종 업체들이 더욱 분성한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일자리가 줄고 느는 게, 즉, 총량이 변한다라는 것보다는 그건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체적인 일자리의 총량을 그대로 유지가 되나, 실질적인 업종과 업체, 번성한 업종과 업체의 전환의 패러다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일자리하고는 좀 별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촉진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면 참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뽑은 거는 스마트 시티와도 사실상 연관이 있는 질문이어서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 두 번째 영역이었던 스마트 시티 관련된 질문 몇 가지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 시티 뭐 얘기는 참 많고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작은 지자체, 큰 지자체를 넘어서서 외국에서도 상당히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논의들은 많고 또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질문들, 뭐 공통적인 질문들이 이런 건데요. 스마트 시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가 뭘까? 이런 어떤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스마트 시티냐? 이런 어떤 조건들을 묻는 질문들도 있었고요. 네, 한번 손 시장님 말씀 해주시기 사실 바랍니다. 스마트 시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적절한 대답을 드리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라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네. 이 도시의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는 도시 공간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면 이거는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에 갖춰줘야 되는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인프라가 있을 거고요. 이 스마트 시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인프라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계측을 할 수 있는 혹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와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이 세 가지가 같이 융합이 되어야지만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이 조건들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 인프라는 갖추었느냐, 플랫폼은 갖추었느냐,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느냐를 판단을 기준으로 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프라 쪽입니까? 서비스 쪽입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쪽이죠. 네. 네.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로 나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관련해서 그 질문 약간 틀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통 전문가시니까. 실제로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교통 체계가 기존의 도로와는 이제 많이 달리 구성되죠. 이걸 주된 어떤 특성들, 뭐 기술적 특성들, 서비스와 관련해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이제 스마트 시티, 지금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시범 도시에서 서비스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모빌리티 서비스가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세미나를 주제를 했던 마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사실 마스라고 하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이 통합교통 서비스라는 것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 넓은 것들 중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첫 번째는 정보들을 모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에서 떠나서 여기에 결제나 예약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냐까지를 지금 뭐 한 3단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넘어서서 만약에 국가가 그렇다라고 하면 보통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뭔가 도시 관리와 교통체계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나은 단계의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이고, 이 모빌리티가 결국에는 스마트 시티로 나아가는 한 방향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춰주는데, 교통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가 최적 경로를
저희가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교통 소외 지역이나 이런 쪽에 수요 대응형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지 이런 서비스들이 스마트 시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이 그 세종시하고 부산 있죠. 그 외의 지역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와 직결되어 있거나 아주 좀 밀접한 사례들, 운영 사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실증 도시가 어디냐면요. 대구하고 시흥입니다. 근데 아, 예를 네.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시대가 아닌 지금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가장 와닿는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주차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비어있는 주차장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지금 이제 주차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향상시키는 그런 서비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실 시흥 쪽에서는 헬스케어는 조금 다른 서비스, 예를 들어서 교통 약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나은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들은 좀 표준화되어 있거나 구체성을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도시에 문제가 있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의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획일화되고 균형화되어 있는 어떤 그 답안지는 없다. 도시에 적합한 어떤 솔루션들이 그 스마트 시티의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관련해서요. 교통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분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적용되면 곧 구식이 되어 버리고 마는데, 업그레이드를 보통 하지 않느냐, 기기에서는. 스마트 시티 경우에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교통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업그레이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한정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을 구성하는 내용들은 인프라와 차량과 어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이동성 서비스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인프라입니다. 도로를 한번 구축해놓고 정류장을 구축해내는데 이 녀석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고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플랫폼, 즉 데이터는 좀 바꾸기가 쉬운 편입니다. 조금 기술들이 향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플랫폼에서 주는 정보를 통해서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천천히 바꿀 수 있는 것, 이 녀석들의 약간 균형을 맞추는 거.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은 AI, 데이터, ICT 기술들을 가지고 좀 균형을 맞춰서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데이터와 플랫폼 분야들은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이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서 맨 마지막 드린 질문,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미뤄놓은 질문이었는데요. 인간 중심 스마트 시티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다. 사실 스마트 시티가 아까 처음에 제가 주장했던 거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가 결국에는 그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 혹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도시에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를 사실 면밀히 진단하는 것이야말로 스마트 시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삶이가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도시가 스마트 시티가 아니냐. 이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과 쾌적성 이런 것들이 갖추어질 수 있는 도시가 스마트 시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학도의기시도 하시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스마트가 누구를 위한 스마트냐 하는 그 물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산재에 있고 그 문제를 얼마나 이 스마트 시티가 잘 해결해 줄 것이냐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그런 문제들을 고객들한테 직접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데이터 처리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면서 가장 중점에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지식과 뭔가 통찰력, 그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어떤 형태로 좀 접목할 거냐 해서 그게 이제 뭐 이제 어떤 과정의 어떤 참여 그리고 그 결과의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고객분들의 욕구이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많이 요청 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전을 굉장히 많이 자주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급적이면 하드웨어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면서 더 많은 분석들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관점이 사실은 그런 이제 많은 요구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담아내고 그 담아낸 요구 사항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구현이 되고 그 기능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어떤 식으로 얻어갈 건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뭐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포괄성이 변호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누굴 위한 거냐라는 걸 보면 이제 결국은 그걸 이용하는 이제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 중심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뭐 진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들을 그거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을 거냐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문학자로서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똑똑한 거를 의미하는 거죠. 누가 스마트해져야 되느냐. 보통들 컨퍼런스 같은 데 많이 가보면 스마트 시티 담당자들도 얘기를 해보면 똑똑한 도시를 강조하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건 그분들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본 건 시민들이 어떻게 똑똑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스마트 시티의 지향은 결국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서비스만 제공받는 사람들이 시민이 아니고 똑똑한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서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방향이 약간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시간 정책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이제 그 기사화 되기도 했었지만 그 헬싱키에 있는 이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1시간을 돌려주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1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똑똑함이, 시민들의 똑똑함이 산출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기술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이런 어떤 순서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런 방향에서 또 인간적인 스마트 시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전 질문 3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전에 우리 전 변호사님 한 칼 하셨었는데요. 정리해서 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는 어느 범위까지 보호가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는 어느 범위까지 보호돼야 되느냐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께서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은연중에라도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무한정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제공하고 전화를 쓰고 있죠. 스마트폰을 쓰고 있죠. 근데 제가 전화랑 스마트폰은 계속 쓰고 싶은데 제 개인정보는 통신사한테 더 주기 싫어. 내 개인정보만 통신사한테 못 쓰게 하겠다. 전화는 계속 쓰면서. 이건 안 되겠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개인정보는 나의 거래 상대방이 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내가 통제할 권리도 있지만 내 거래 상대방이 이용할 계약상의 권리도 있다는 거죠. 요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범위 하에서만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제일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 생명권 하면 절대적인 권리 같지만 어쨌든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생명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통해서. 재산권, 사유재산 절대의 원리라고는 하지만 세금 내죠. 일정 부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이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그 거버넌스가 개편이 됐죠. 종전에는 그 행안부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방통위가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를 챙겼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상 달라진 부분인데, 종전에는 개인정보는 소위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활용 범위가 상당히 좁았는데요. 이제는 그 동의받은 것과 합리적으로 관련성 있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관련성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지금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는데요. 참고로 GDPR 유럽에서는 상당히 이걸 좁게 해석합니다. 예컨대 그 배달 음식 앱이 그 레스토랑 쿠폰을 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제공한다. 요거는 그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즈 케이스가 다르니까. 배달 음식은 집에서 스마트폰 두드려서 시켜 먹는 음식이고, 레스토랑은 내가 밖으로 나가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즈 케이스가 다른 부분은 이제 동의 범위의 그 합리적 관련성을 벗어난다. 유럽은 좀 이 부분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네. 어쨌든 개정은 되게 많이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가명 정보죠. 가명 정보.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개인 정보랑 개인 정보가 아닌 것 요렇게 2개만 구별이 됐어요. 근데 가명 정보는 뭐냐 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해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으면 개인 정보죠. 개인별 정보. 근데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을 어떻게 솔티드 해시 값을 취하면 뭐 이상한 문자열이 나오죠. 유니크한 값이긴 한데, 개인별 유니크한 킵 값이긴 한데, 뭔가 이것만 가지고는 개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값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해시 값이랑 원문 사이엔 1대1 대응 관계가 여전히 존재를 하죠. 그 대응 관계, 그 매칭 테이블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시 값은 개인정보랑 똑같습니다. 그 매칭 테이블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개인정보이냐 아니냐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매칭 테이블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개인정보로 쓸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아닌 것처럼 쓸 수도 있고, 그런 그레이 에리아로서의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이번 법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일어났었던 부분이고요. 뭐 굳이 하나 정도 더 뽑자면 뭐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 부분인데, 이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할 때 원치 않을 경우 회신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적용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법에서 묵시적 동의는 일단은 허용이 돼 있지 않고요.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쓸 테니까 그 목적을 고지를 하고 어느 용도로 어떤 항목의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쓰겠다라는 걸 고지를 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묵시적 동의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묵시적 동의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프로필을 저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제 뭐 이력을 참고하라는 취지에, 또는 제가 쓴 논문들을 프로필에 올려놨다면 제가 어떤 논문 썼는지 그런 정보를 뭐 학술적인 또는 뭐 비즈니스적인 용도로 활용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직장인 신용대출 마케팅을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프로필 개인정보를 쓰면 안 되겠죠. 네. 묵시적 동의도 예외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내용을 모르는 거라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명 정보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련 지침과 절차서 작성 시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돼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유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상황별로 다르겠죠. 가명 정보를 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한다, 가명 처리를 누가 한다, 또 가명 처리된 소위 해시값 데이터를 누구한테 제공해서 어떤 목적으로 쓴다에 따라 다를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명 처리를 한 기관, 그러니까 해시값 처리를 한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원래 개인정보랑 가명정보랑 같이 들고 있잖아요. 네. 그 기관의 입장에서 가명정보는 그냥 개인정보랑 똑같습니다. 개인정보랑 똑같이 보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명정보, 해시값 취한 이 가명정보를 제3자한테 넘길 때는 매칭 테이블을 절대적으로 비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시값만 줘야지 해시값이랑 원문이랑 링크를 같이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링크를 같이 주면은 개인정보 준 거랑 똑같아지죠. 네, 그게 제일 조심하실 겁니다. 2008년 옥션 해킹 사고 이후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중국에 다 건너가 있죠. 공공재가 돼 있다는 그런 뭐 자조적인 농담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뭐 새로 부여해 본들 뭐 다시 유출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번호 그 값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뭐 우리 이름만 가지고 솔직히 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인증을 하지 않고 얘를 특별한 의미로 쓰지를 않으면 뭐 유출이 돼도 뭐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게 오히려 해결책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전자뱅킹 인증의 어떤 안정성 여부를 좀 물으셨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히스토리와 안정성 순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었습니다. 전자금융 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만 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금융위 고시가 좀 완화가 돼서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사설인증서도 써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5년 그때부터 뭐 삼성페이, 토스 등등 소위 뭐 온갖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15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15년부터 우리가 그걸 워낙 많이 쓰니까는 올해 아주 법을 바꿔가지고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분 자체를 아주 없앴습니다. 그냥 인증서지 공인인증서, 사설인증서 구분 자체를 아예 없앴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전 같으면 공인인증서만 지원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무슨 인증서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미래에는 올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인인증서 자체가 바로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서비스 자체는 남아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게 사설인증서들 중에서 원 오브 댐일 뿐이 되는 거죠. 네,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보안이 일반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간편해지는 만큼 아무래도 그 뭐 취약점이 생길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확률 문제니까 그 확률이 뭐 100만 분의 1%에서 100만 분의 2%로 올라갔다고 해도 뭐 큰 체감 차이는 안 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 낮은 확률이 실현됐을 때 어떻게 이제 법적 책임을 지우게 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시키고 그런 것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습니다. 이게 완벽한 기술은 없으니까는 완벽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쓸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이제 그에 상응하는 실패 시 책임을 지운다. 뭐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사전 질문서에 대한 내용들은 뭐 대략 그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일단 뭐 현장에 또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루고 그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이제 올라온 질문들 중에 하나는 아마 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능형 교통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 자율주행과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지능형 교통체계라는 앞에 지능형이요. 결국에는 사실은 모든 AI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교통에서
AI다 하면 자율주행밖에는 잘 생각을 못 하실 텐데 여러분 주변에도 사실은 이미 AI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 CCTV라고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는 교차로에 어느 방향을 보시면 아마 카메라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해당하는 카메라들은 대부분 교차로에서의 차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서 사고가 났는지 혹은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AI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아마 번호 인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제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서 구간 단속을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차량의 번호들을 인식해서 단속들 불법 주정차 단속도 되겠죠. 그런 단속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부분 AI 기술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들어오면 사실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고도화가 되어야 됩니다. 차량만 똑똑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운영자 센터에서도 똑똑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센터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접목을 하고 있냐면요. 아마 디지털 트윈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결국에는 이 현실을 똑같이 가상의 쌍둥이를 만들어서 보다 더 많은 시뮬레이션들을 돌려보고 가장의 최적해를 찾아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 그런 기술들이 교통에 이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교통에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는 노선을 어디다가 정할지, 버스 노선을 어디다 정할지, 혹은 아니면 도로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일지, 정류장은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 같은 등등의 정책 결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교통체계는 아마 대부분 AI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일단 쌓여야겠죠. 이 사실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은 거기서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유롭게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기 위한 질문인데요. 오늘 나오신 어떤 패널 분들께서는 생각하시는 이런 개인정보의 어떤 수집, 특히 이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 당장의 이슈도 괜찮고 미래 이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전망 삼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 변호사님. 예, 그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하죠. 데이터가 연료로서 공급이 돼야만 인공지능 학습도 시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개인과 관련된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면, 개인정보라면 이거 동의받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합니다. 동의 안 받으면 불법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죠.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일단은 개인정보가 아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개인이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간 값을 보고 이 개인이 누구다라는 거를 알 수 없게 식별자 떼고 이름 지우고 개인이 누군지 모르게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서 AI 학습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사실 최선이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어떡하냐?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영상 정보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CCTV 영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찍혀 있죠. 근데 그 찍힌 사람들의 얼굴이 개인정보라는 건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를 다 마스킹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비용도 들고 또 마스킹 처리하니까 학습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지금 화두인 것 같습니다. 솔루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지 않을까. 네. 저는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GDPR 관련해서도 조금 잠깐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부분들을 고민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을 구현할 때 이거를 이제 어떤 이제 사용자를 식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용자가 실제로 이제 개인을 식별하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GDPR 내용에 적용돼서 반영된 부분들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잘 안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회사에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는 외주 직원들이 와서 어떤 이제 운영 중인 시스템을 보게 되면 그 시스템에서 이제 개인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맥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IP 주소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이제 특정한 아까 매칭 테이블이라고 해주셨는데 해시 값으로 생성을 해서 그걸 이제
특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IP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 매칭 테이블이 없으면 알 수 없게. 이런 형태로 가공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많이 좀 고민하면서도 또 반대로 보자면 이제 AI 기술이 좀 활용성이 높은 이유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스탁 형태로 보관하거나 뭔가 이걸 가지고 하는 유형들로 좀 사용하는 기술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보면은 이제 이걸 플로우로 인식해서 하는 기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메타화할 거냐, 그 메타화한 정보를 가지고 최소한의 정보로 가장 극대화된 어떤 성과를 달성할 거냐 이런 접근 방법들이 아무래도 이런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인자들 변수들을 더 고민해야 하다 보면 기술의 발전이 아무래도 훨씬 더 빠르게 좀 진전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이런 제약 사항들이 뭔가 더 안 되기보단 뭔가 더 확실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필터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 실장님? 손 실장님은 약간 질문을 좀 더 네. 보강을 했어요. 아, 네.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네네. 왜냐면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스마트 시티가 결국 지향하는 게 개인의 이득이냐, 이제 공공의 이익이냐, 뭐 이런 질문인데,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도 그 시민들의 어떤 개인정보라는 것들이 진짜 되게 낱낱이 수집이 되어야 사실상 가능한 네. 것인데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지 알기 전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을 건데, 말 그대로. 네. 자, 뭐 교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어떤 미래 이슈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교통의 이제 이동성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 즉 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레벨 4 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득을 넘어서 각각의 개인의 이득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전체의 이득으로 향상할 수 있는 개인이 빨리 가서 좋고 개인이 편리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의 미세먼지는 적어지고 문제가 뭐 교통체증이 없어진다고 하면 가장 이제 최상의 조건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개인 정보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맞춰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주체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하는지의 데이터가 낱낱이 사실은 데이터화해서 들어와 줘야 그거를 뭔가를 서비스하는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낼 수 있는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그 개인 데이터, 나라는 주체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는 그런 서비스를 개인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이 개인 정보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개인 정보권, 즉 나의 개인에 대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인 내가 과연 이걸 어떻게 지키고 이거를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나에게 더 잘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냐를 고민을 한다면 아까 이제 민간 쪽 입장이니까 말씀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셨던 마이데이터 실질적으로 교통이나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런 마이데이터를 좀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서비스도 창출하고 공공적인 목적의 어떤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 스마트 시티가 공공의 이익이냐, 개인의 이익이냐고 했는데, 실질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목표의 최적화가 전체적 사회의 이득의 최적화가 되는 그것을 스마트 시티는 지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개인과 공공을 구분할 수 없는 이상.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모빌리티 말씀하셨으니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패널 분들께, 같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손 실장님께서 빠르고 안정적인 이동을 위한 이 스마트 교통 체계죠. 이런 것들의 어떤 구축. 이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모빌리티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물리적 공간성을 굉장히 좀 줄였죠. 심리적인 공간성도 줄였고.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마스크 쓰고 하고 있지만 이게 질병에 이런 이동성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큰 치명타를 사실상 하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질병들이 확산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몇 번의 팬데믹을 이제 겪지만
앞으로 더 많은 팬데믹의 가능성이 있는 바로 이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빠르고 안정적인 어떤 이동이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미래에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 아닐 수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상정하게 되면 질병의 확산이라는 어떤 문제들을 계속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이러한 방식이 이 모빌리티의 어떤 확장이라는 걸 갖고 와서 더 많은 질병의 그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면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입장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네네. 뭐 제한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뭐 제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가 없다고 하면 제한할 게 없죠. 뭐 옛날처럼 비행기가 없었던 시대에, 그럼 다른 대륙에서, 배가 없었던 시대에 다른 대륙에서 건너오는 바이러스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뭐 지금은 다른 대륙에서 그렇게 바이러스가 넘어오기 때문에 뭐 입국 통제를 하고 그런 적당한 통제를 가할 장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통제 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 플러스 그 통제 장치를 작동시키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거버넌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재 국가가 있다 치고, 그런 독재자가 그 국민들한테 소위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국이니까는 국민들의 자유를 모조리 다 제한하겠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서만 쓰는 통제 장치가 독재 권력에 의해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보안 쪽 관점에서 좀 보자면, 이제 사실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온라인상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구조화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손쉽게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에도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것도 다양한 법률로 인해서 제한되고 있는 환경에서 그걸 또 오남용하려고 하는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합성의 오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합했을 때 전체 개인의 합보다 커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이제 가급적이면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글로벌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사례가 저희 회사에서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나왔던 이슈들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뭔가 이런 이제 제약 사항들이 필요한 상황들, 뭐 예를 들자면 온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치들이 랜섬웨어라고 하는 공격들이 발생되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또 그걸 관리하기 위한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거버넌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때가 왔을 때 그러한 취약점들을 찾고 그 취약점들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어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되게 상승작용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동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교환, 뭐 인터넷의 사용, 이런 것들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편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편익을 극대화시키면서 그 비용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들을 활용해야 될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그래서 더욱 의미 있지 않나, 또 이런 상황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해 봅니다. 되게 어려운 화두를 던지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팬데믹이 맞으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만약에 조금 더 예를 들어 마스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개인의 이동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했다라면, 물론 그 정보가 개인 정보가 아니라 가상 정보가 됐더라면 이렇게 확산되는 걸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 그 확진자의 경로나 이동 경로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고, 그게 누군지 사실 뭐 물론 빅브라더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누군가 알 수 있었다면 이렇게 어떤 개인의 삶이 막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1단계 때는 우리 사실은 많이 파헤쳐졌었잖아요. 누구나 사실은 그 사람이 이동 경로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활 자체가 뭐 이렇게 파헤쳐지는 그런 이제 참사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정보를 제대로 가상화하고 제대로 관리만 했더라면 조금 더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고 조금 더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동이라는 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렵게 지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동이라는 거는 사람하고의 관계거든요.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 있는 한 이동은 없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술로 대체해서 영상으로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좀 만나고 있지만 이런 기술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람의 스킨십은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만남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동성은 억제될 수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즉 보안이든 아니면 AI 기술이든 가상화 기술들이 조금 더 발전해서 좀 잘 정리가 된다면 문제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게 확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확산에 맞고 조금 더 효율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인데요. 우리 패널 선생님들 그 말씀 들으면서 몇 년 전에 이제 굉장히 큰 이슈며 화두가 이제 이칠 권리와 관련된 문제였죠. 넓게 본다면 이것도 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칠 권리에 대한 이 정당성에 대한 주장들이 높아지면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디지털 장래라든가 뭐 이런 방식의 이제 개인 정보들을 이제 지워나가는 사업들도 많이 커졌습니다. 뭐 저도 이제 사실상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포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입하려면 제가 거부하면은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서 이게 왜 동이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모르게 이제 나의 정보들이 이제 계속 수집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수집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것들도 향후 기술적으로 개발이 되거나 좀 확장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추세나 또는 그런 가능성 혹시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부터. 예, 먼저 답변하는 사람이 사실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개인정보 오리엔티드 된 설계를 하지 않았었죠. 그냥 개인정보는 데이터일 뿐이고 데이터의 특성상 복제하기는 쉽지만 어디까지 복제가 되어 있는지 트레이스해서 뭐 따라서 뭐 추적을 해서 삭제를 하고 회수를 하고 그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그 데이터 스트럭처 설계를 해서 뭐 말 그대로 이칠 권리 또는 처리 정지 요구권을 정보 주체가 행사를 해서 뭐 싹 걷어들이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뭐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쓰면은 그거를 더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런 개인정보권을 강조를 하고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강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개인정보의 산업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아무나 쓰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통제권을 강조를 하고 그럴수록 뭐 제도는 점점 더 그 트레이서빌리티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술도 더 따라서 발전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네.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저희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고객들 아니면 이제 뭔가 이슈가 있어서 연락 주시는 고객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유출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이제 관리 도구가 없어서 이제 그게 도구라고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제 인프라로만 한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이제 평소에
마주하는 이제 업무들이 과중하고 또 바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알지만 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법률적인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회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시고 또 반대로 보자면 이제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그 데이터의 무용성을 이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 저희 한번 방문해서 실제로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제 봤던 곳 중에 한 군데는 워낙 빠르게 이제 내부 데이터를 생성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 데이터는 더 이상 무용하다라고 해서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덜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반대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성하는 비즈니스 데이터는 좀 그런 의미들이 적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개인 정보는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환경 안에서 어떻게 그 트레이드 오프를 좀 베스트하게 맞춰갈 거냐 균형이 사실은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균형을 잡아야 될 거냐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런 고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법률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법률보다 아니면 고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고민해서 내부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만드신 고객들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보면 이제 뭐 CEO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유주에 의해서 기업의 소유주에 의해서 뭔가 좀 더 각별한 어떤 기준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 모여졌을 때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총량 안에서 어떤 좋은 타결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서 답변을 하는 너무 어렵네요. 어렵네요. 저는 아까도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이데이터라는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에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결국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즉 내가 어떤 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내가 받는 서비스도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 정보를 어디까지 오픈할 거고 어디까지 관리하고 나는 어느 만큼의 서비스를 추구하는지를 본인이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구축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좀 양질의 데이터도 생성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오히려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마이데이터법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을 좀 안 해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네, 네, 은근슬쩍 마이크를 넘기는데요. 예, 좋습니다. 마이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분야에 좀 한정해서 지금 제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샐러드라는 앱이 있죠. 뱅크샐러드 앱을 깔면은 그 뱅크샐러드가 제가 쓰고 있는 뭐 신용카드 회사, 뭐 증권회사, 은행 등등 금융기관에 다 들어가서 제 금융 이력을 싹 끌고 와요. 그러니까 뱅크샐러드가 저를 대리해서 저의 마이데이터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럼 뱅크샐러드에는 제 금융거래 이력이 싹 모여서 그거를 기반으로 뱅크샐러드가 저한테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을 해줍니다. 이 신용카드 쓰면은 뭐 할인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게 지금 신용정보법에서 제도화가 먼저 됐고요. 근데 이 모든 사업자,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마이데이터에 관한 이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없고요. 그 보장해야 되는 대상 중에 일단 공공은 빠져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들 위주로. 뭐 금융기관 플러스 예외적으로 한전이나 뭐 수도공사, 그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건 마이데이터 전송 대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특정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우리나라는 먼저 제도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이데이터는 공유에 더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유. 내 데이터니까는 그 다른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요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몰아줘라 라는 그쪽에 더 방점이 가 있고요. 내 데이터를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접근 통제를 하겠다. 뭐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직 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한 7분여 남았는데요. 좀 논의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원래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주제이기도 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를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우리가 논의해온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패널 분들께서 특정한 또 이 전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들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전망, 미래 전망이죠. 미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서대로 또 변호사님부터 시작할까요? 미래 전망. 예. 미래 전망. 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데이터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인프라가 강조되는 시대였다.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소위 이제 15분 남았다고 하네요. 네. 네.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표적인 키워드는 전산망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이게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였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은 이제 웬만큼 다 됐어요. 그 연결망에서 무슨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것이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은 파괴력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는 이유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시전을 하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초급적인 기술이었을 수도 있어요. 케이블 깔고 우리가 전산과 학부 때 배우는 네트워크 7레이어가 어쩌고 그렇게 올리고 하면 되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이게 정형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AI도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텐서플로우에 넣어보니까는 원하는 데이터가 경험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왜 잘 동작한다라는 거를 또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그런 어떻게 보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요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거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계한테 일을 시키는 것은 사람이고, 기계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이 지금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기계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이 뭘로 시켜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 오히려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거버넌스의 상당수에 관여를 하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개인적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 대표님. 이게 거의 해시로 정해져 있네요. 지금 뭔가 테이블을 다 확인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는 실제로 한번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사실 저희가 세미나를 좀 고객분들이랑 같이 하고 왔어요. 저희 걸 사용 중이신 고객들, 그리고 이제 뭔가 더 고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어떤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했는데, 점점 그 수준이 매년 많이 높아진다는 걸 느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다가 정말 확실하게 믿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알파고 때 그랬고요. 이제 알파고를 보시고 나서, 아니, 알파고리라고 하는 게 이세돌과 경쟁했던 알파고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커제랑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알파고 제로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전에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갔던 하드웨어 리소스, 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게 소모되면서도, 그러니까 적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판단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생성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런 변화들을 좀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객사 분들 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 인프라, 국가 어떤 지정된 정보통신 기반 시설, 이런 유형으로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고민을 보면,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객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고민하셨던 게, 어떻게 기능적인 작업을 이제 자동화할 거냐라고 해서 RPA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셨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복잡 다단해 보이는 작업들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할 거냐, 혹은 비표준화된 작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굉장히 멀리에 있는 폐쇄망 내에 있는 또 발전소는 어떤 형태로 돌고 있는지를 내가 학습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점점 단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OSI 7레이어에서 정말 고민들이 3단계, 4단계 머물렀다면 이제 5단계, 6단계 넘어오면서 거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한 두 부류 정도로 거의 나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 음. 아니면 인공지능에서 나온 의사결정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설계할 수 있는 사람과 이제 반대로 설계된 환경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사람들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도 이제 만들게 될 거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저희가 올해 초에 한글을 익힌 인공지능 분석가를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안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들이 시간을 소모하는 거를 100으로 본다면 주로 92%에 달하는 작업들이 뭐냐? 그냥 확인하는 작업들이에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급하니까 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정확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초반에 굉장히 사람의 특성인 빠르게 어떤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굉장히 급한 거죠. 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위협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인공지능 분석가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한 92% 정도 줄더라.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내가 머릿속에서 연산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파악한 것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지침이 나오고 대응은 사람이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거, 리소스에 대한 거 총량적으로 봤을 때 92% 줄더라 이런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기술들을 잘 사용해서 어떻게 더 빨리 그 효과를 누리게 할 거냐. 그리고 남은 시간에 어떻게 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더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사람이 주도할 거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너무 심취해서 듣다 보니까 사실 질문을 까먹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너무 심취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나 혹은 어떤 직업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술들을 혹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뭔가 제시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주춤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시대에는 과연 인공지능에서 나온 데이터를 쓰는 사람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또 다른 걸 뭔가 만드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이 인공지능에 무언가를 넣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단계의 사람, 이게 세 단계의 직업군들이 새로 생겨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기존의 인프라라고 하는 토목공사 사업이나 기타 등등등이 활성화되던 시대에서 지금 디지털 뉴딜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토목에 되어 있는 이 도로도 어떻게 하면 데이터화를 똑같이 3D, 3차원 데이터처럼 데이터화 시킬 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산업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는 아까 인공지능에 돌아가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의 무엇을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이 두 부류들을 기획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파트들의 직업군들이 생길 거라서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공부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업종의 전환들이 그쪽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방향의 산업혁명 즉 도태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 인간의 삶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혁명적인 측면의 산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찌됐든 어떤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오는 데에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인간이 영위하는 생태계가 확장된다라는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데이터나 AI, 이제 ICT 기술들이 접목된 측면의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오늘 패널 저를 포함해서 그 세 분께서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좀 비교적 밝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뭐 제가 어떻게 전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우리 세 분 말씀 들어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많은 우려처럼 4차 산업혁명의 그 이 미래가 그냥 뭐 어둡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또 이 낙관이 또 지나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이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GPT-2 이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각 대학에서는 그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쓰기 경연대회도 실제로 이제 열리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기계가 글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전 또 인문학자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튜링이 했던 튜링 테스트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 GPT-2가 쓰는 거나 인간이 쓰는 거나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앨런 튜링은 그건 인간이 해야 된다고 같은 존재로 봐야 되지 않는 거냐. 그럼 결국 인간과 기계 간의 구분이라는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기계와 인간이 공통의 기준으로 적용되었을 때, 평가되었을 때,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행위의 어떤 우선성들을 부여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세돌도 등장했고, 그 이세돌과 나왔던 알파고도 그렇고, 커제아와 나왔던 알파고 제로도 그렇고, 그들이 보여줬던 어떤 능력들, 그대로 이제 그것들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의 등장, 소위 말하는 이제 싱귤라리티가 언제 나올 수도 모르는 어떤 상황인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까 시간 정책 때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기술이 있으니까 어떻게 쓰자. 자꾸 이런 방식보다는 그런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 인간을 위해서, 뭐 인간 중심이라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인간과 더불어 사용될 수 있고, 그 인간을 증진하기 위해 어떻게 또 다른 어떤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이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그 방향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좀 암울한 미래로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4분여 남았는데요. 짧게 한 1분 정도씩 우리 패널 분들께서 각자의 분야에서 과연 이러한 기술들이 인간의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뭐 정보 보호도 괜찮고, 이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괜찮고, 어떻게 기술과 우리 더불어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간단히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윤 대표님부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수집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한 20년 넘게 제가 수집을 해와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품목도 있고, 저는 이제 앞으로 레트로로 돌아가지 않을까, 레트로가 되지 않을까, 일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음을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적용돼서 정말 중요한 어떤 수준에서는 뭔가를 달성하는데 용이하지만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나와 별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인공지능이 절대 알 수 없는 거. 그게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네트워크 IP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정보들은 볼 수 있겠지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데이터는 나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건지,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장치가 중요한 건지, 어떤 사람이 중요한지, 누구 지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보안 쪽에서 얘기하는 과탐들이 발생이 돼요. 사실은 이 과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과탐을 어떻게 처리하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현실 세계에 있는 관계도를 그려가느냐가 중요한데 절대로 못하더라고요. 자율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통찰을 어떻게 좀 증강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를 뭔가 증강하기보단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신하면서 그거에 발현시키고 적용해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기반으로 같이 일하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사람한테 자유를 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저희가 실제로 많이 사례를 잡고 있어요. 인공지능 가지고 공격 많이 하고요. 실제로 해커들 제가 만나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 예전에는 하나하나 고객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들어가서 입찰 사이트에 뭐가 들어왔는지,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보안 장비 이거 구매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를 했다면 이게 다 인공지능이 대신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롤러 써서 하고 데이터 처리해내고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보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게.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걸 잘 사용해서 어떻게 내 자유를 찾을 거냐, 내가 어떻게 적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그 상대적인 시간에 나의 삶의 어떤 증진,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거냐라는 게 사회적인 요구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저도 1분 이상 얘기해도 되죠? 네. 교수님. 저는
뭐 좀 생뚱맞은 사례일 수는 있는데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프로이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카드사에서 쓰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죠. 상용화된 아주 성공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국내에서만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포스 단말기에서 제 신용카드가 승인이 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카드 도난 분실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비정상 거래 아니냐라고 해서 저한테 확인 전화가 옵니다. 그게 프로이드 디텍션 시스템인데요. 요거를 개발하던 신용카드 3사의 외주 직원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면 그 신용카드 승인 내역이죠. 그 데이터를 USB에 담아서 가지고 나간 게 우리 2014년 초에 터졌던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 나갔죠, 그때. 근데 그 사고가 왜 터졌느냐? 그 유출 범인, 그 외주 직원을 법정에 불러서 재판장에 물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엄청난 짓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그 범인이 증인석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카드 3사에서 을로서 서름을 너무 많이 겪었다. 그래서 갑들한테 좀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입니다. 증인신문 조서에 그렇게 써있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보안의 중요성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면 뭐 카드 3사 FDS 시스템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들고 나가버렸는데요. 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저도 1분이 지나려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교통을 했던 교통공학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기존에는 무조건 빠르게, 대용량, 더 많이 이렇게 됐다면 AI 기술과 지금 ICT와 빅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소외, 개인을 조금 더 이해하는 서비스들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도시화되는 저기 세태 지역들은 사실 지금도 그 버스든 아니면 이런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ICT 기술과 지금 뭐 AI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O2O로 수요 대응형으로 이제는 이제 이용자의 맞춤형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영위하게 하는 기술로 발전하는 거는 결국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식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도 사실은 어떤 것이 핵심이냐라고 했을 때는 해당하는 도시의 문제와 이용자들의 니즈가 받침이 되지 않는 스마트 시티 솔루션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서비스로서의 확장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 시간을 약간 넘겼는데요.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실체의 논의들은 여전히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단순히 현재의 연장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런 논의들은 미래가 더 나은 인간 삶의 시간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토의와 논의들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치열한 어떤 논쟁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장을 마련해 주신 클리드 그리고 나우만 재단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세미나 4차 그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같이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